여긴 학생이 올 때가 아니야. 설마 네가 주주라는 건 아니겠지? 네가 주주라고? 그럼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기업 주주총회장 앞에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구겨진 셔츠 소매 달아버린 운동화 손에 꼭 쥔 낡은 서류 봉투. 임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경비를 부르라고 손짓했다. 여긴 학생이 올 때가 아니야. 그런데 소년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 한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비웃듯 던져진 한마디. 네가 주주라고. 그 순간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바로 그 한 장 때문에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초라해 보였던 그 소년이 오늘 이 회사를 뒤집어 놓을 줄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에는 늘 비슷한 냄새가 떠돌았다. 비에 젖은 시멘트 냄새와 오래된 김치, 냉장고의 미묘한 냄새, 그리고 좁은 계단 사이로 스며드는 라면 국물 냄새 같은 것들. 그 골목 끝에 낡은 철문이 달린 작은 빌라. 3층 그곳이 18살 강민준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창문은 오래되어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래도 민준은 그 창문을 좋아했다. 새벽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어쩐지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민준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애써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배달 대행 일을 했다. 교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골목과 골목을 달리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친구들은 그런 민준을 보며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너는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모르겠다. 그 말에 민준은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웃음은 조금 얇았다. 집에는 민준과 할머니 윤정자 둘뿐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연락이 끊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민준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할머니의 허리를 살피는데 더 익숙해졌다. 윤정자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허리가 굽어도 괜찮다고 했고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고 했다. 밥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날에도 괜찮다고 웃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밤마다 약봉지를 조용히 꺼내 물없이 삼킨다는 사실을. 그날도 평소와 비슷한 저녁이었다.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이 어둡게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는 할머니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그 휴대폰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전화는 병원에서 왔다. 이웃 주민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다는 이야기였다. 민주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어갔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리 쪽 문제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민준에게 단순한 의료 설명이 아니라
현실의 벽처럼 들렸다. 수술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돈이 붙는다. 민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 머릿속에서 숫자가 뒤엉켰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있었지만 그건 겨우 몇 달 생활비 정도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바라봤다. 손에는 아직도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잡던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이상할 만큼 넓게 느껴졌다. 민주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문득 오래된 서랍장을 바라봤다. 그 서랍장은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다. 색이 바랜 나무 서랍장이었고 손잡이는 금속이 조금 녹슬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서랍장을 특별하게 여겼다. 청소를 할 때도 민준에게 말했다. 이건 건드리지 마라. 이유는 늘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 그렇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그 서랍장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다. 병원비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낡은 사진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른 물건 하나가 있었다. 갈색 봉투였다. 봉투는 두꺼웠고 겉면에는 오래된 볼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민준에게. 민준은 숨을 멈춘 채 그 글씨를 바라봤다. 글씨는 익숙했다. 어릴 때 몇 번 본 적 있는 글씨였다. 외할아버지 윤동식의 글씨였다. 민주는 외할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했다. 네 외할아버지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민주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봉투 뒷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아직 어리다면 열지 마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는 열어도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날일까? 정말 어쩔 수 없는 날.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수술.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오래된 문서처럼 보였다. 낯선 회사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하나씩 넘기며 읽어보았지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았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접혀 있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보였다. 민주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아,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든 날일 거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남겨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종이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내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날, 이 종이 한 장이 너 대신 말을 해줄 것이다. 민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문서 위에 적힌 회사 이름을 다시 바라봤다. 세안리테일.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조금 커졌다. 뉴스 기사와 기업 정보가 줄줄이 나타났다. 국내 유통업계 중견 기업 세안리테일. 민주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회사는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기사도 함께 떠 있었다. 민주는 다시 봉투 안의 서류를 바라봤다. 그 종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종이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그 회사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 놓았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리고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교복을 입은 채 그 회사 로비에 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안불을 끈 뒤에도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이 천장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배달 일을 하고 돌아온 피곤함 때문에 금방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그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다. 종이들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낯설고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학교에 가기 전에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도서관 안은 조용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민주는 다시 한번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세안리테일. 검색 결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사와 기업 정보로 가득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유통 매장을 가진 중견 기업. 최근 몇 년 사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평가. 그리고 동시에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들. 민주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가 문득 한 기사를 발견했다. 세안리테일 창립 40주년 창업주의 도전 정신. 기사에는 회사의 창업 초기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남대문 시장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물류 사업이 지금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창업주 서진태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사 어디에도 윤동식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민주는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는 봉투 안 문서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회사 초기 지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숫자와 법적 문장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지만 몇 번이나 읽다 보니 대략적인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 윤동식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회사 설립 초기 지분을 가진 인물이었다. 민주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민주는 다시 검색창에 외할아버지 이름을 입력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다. 도서관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현실이 떠올랐다. 병원, 수술비, 할머니.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지금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든 당장 필요한 것은 병원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가 왜 이런 문서를 남겼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가족이 그것을 숨겨왔는지 궁금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회사 대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여성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안리테일입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주식 관련 문의가 있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직원은 형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투자 문의는 IR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IR팀입니다. 민주는 외할아버지 이름과 서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학생이신가요? 네, 고등학생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오래된 개인 문서 같은데요. 정확한 확인은 증권사나 법무 쪽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주총회에 가면 상대는 말을 끊었다. 학생이 참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민주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분이 묘하게 허탈했다. 마치 벽에 말을 건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뭔가 이상했다.
외할아버지가 굳이 이런 문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 적혀 있던 문장.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이 오면 열어라. 민주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민준을 보자 억지로 웃었다. 학교 안 갔냐? 갔다 왔어요.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산소 기계가 내는 작은 소리만 들렸다. 민준은 결국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외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 회사 이름, 그리고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걸 결국 봤구나.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 회사, 네 외할아버지가 젊을 때 목숨처럼 일했던 곳이다. 민주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창고였어. 남대문 시장 뒤쪽에서 시작했지. 네 외할아버지가 물건 떼오고 거래처 만들고 다 했어. 정자는 말을 하다 잠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 말 뒤에는 긴 침묵이 따라왔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정자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이름은 지워지기도 한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고백처럼 들렸다. 잠시 후 정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은 약했다. 민준아, 네, 거기 가게 되면 절대 먼저 고개 숙이지 마라.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주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빛이 건물 사이로 길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교복을 입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고 가방 대신 갈색 봉투를 들었다. 그리고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 버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의 민주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그는 그 회사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는 순간,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아침은 늘 바쁘다. 유리로 된 높은 빌딩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세안 리테일 본사 건물 앞도 마찬가지였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잠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로 된 거대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고급 가방을 든 사람들, 그리고 행사 안내를 하는 직원들. 민주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다. 손에 들고 있는 갈색 봉투가 조금 축축해져 있었다. 땀이 묻은 것이었다. 그는 봉투를 더 꽉 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바닥에 운동화가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두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교복을 본 순간 그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학생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접수 데스크 앞에 서 있던 직원도 민준을 보고 잠시 멈췄다. 여기는 오늘 행사 때문에
일반 출입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주주 확인 때문에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교복 셔츠 낡은 운동화 손에 든 봉투. 그리고 짧게 웃었다. 학생 여기 체험학습 오는 곳 아닙니다. 그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 몇 명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근처에 서 있던 남자가 피식 웃었다. 민주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주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직원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목에 행사 출입 배지가 달려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상무님 학생이 주주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남자는 민준을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다. 그의 이름은 최상무였다. 회사 임원 중 한 명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상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주주, 그는 옆에 서 있던 다른 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전무 요즘은 주주 연령이 많이 어려졌나 봅니다. 박 전무는 민준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요즘 애들 장난 심하네. 주변 몇 사람이 따라 웃었다. 민준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가슴 한쪽이 조금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상무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했다. 학생학교 어디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 놀러 온 거면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가. 여기 행사장이다. 박 전무가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데 오려면 최소한 정장은 입고 와야지.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민준의 손이 조금 더 강하게 봉투를 쥐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다. 최상무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살짝 올렸다. 확인 그는 접수 데스크 쪽을 향해 턱짓했다. 그럼 확인해 봅시다. 직원은 컴퓨터를 켜며 형식적인 질문을 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주주 번호나 예탁 증명 있으십니까? 민준은 잠시 봉투를 바라봤다. 서류 있습니다. 그 말에 최상무가 웃으며 말했다. 이야, 준비는 했네. 박 전무가 덧붙였다. 설마 네가 진짜 주주라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그가 비웃듯 말했다. 네가 주주라고.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갈색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종이를 접수 데스크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직원은 무심하게 종이를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는 듯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의 눈이 멈췄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이거. 직원은 다시 한번 종이를 내려다봤다. 종이 위에는 오래된 회사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윤동식. 최상무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뭐야? 직원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종이를 확인했다. 도장 번호 문서 형식,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무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상무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박 전무도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법무팀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예, 문서 번호가 회사 초기 등록 문서 형식입니다. 로비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생겼다. 최상무는 종이를 직접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이 이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박 전무도 종이를 들여다봤다. 윤동식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박 전무는 다시 웃으려 했다. 오래된 종이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말을 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로비 안에서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몇 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가벼운 웃음과 잡담이 오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묘하게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접수 데스크 쪽으로 모이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소년과 임원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서류 한 장. 최상무는 종이를 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서류를 살폈다. 종이는 분명 오래된 것이었지만 형식이 분명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사용하던 문서 양식 낡았지만 선명한 회사 인장 그리고 문서 등록 번호.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이거 어디서 났지? 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외할아버지 윤동식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로비 안에 울렸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박전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윤동식이 누군데?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아까처럼 확신이 없었다. 최상무는 곧바로 접수 직원에게 말했다. 법무팀 불러. 직원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로비로 걸어왔다. 세안리테일 법무팀 과장이었다. 그는 상황 설명을 들은 뒤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이 문서, 원본 사본이 맞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무팀 과장은 문서 하단을 가리켰다. 여기 공증 번호가 있습니다. 최상무가 물었다. 그래서 법무팀 과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 창립 초기 우선주 관련 문서 형식입니다. 박 전무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법무팀 과장은 서류를 다시 넘겼다. 문서에 따르면 윤동식 씨는 당시 창립 지분 보유자 중 한 명입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지분 보유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최상무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뭐, 이 학생이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이야. 법무팀 과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서 끝에 있는 문장을 다시 확인했다. 지분 승계 관련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박전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법무팀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가 유효하다면 이 학생은 단순 방문자가 아닙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로비 여기저기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진짜 주주라고 학생이 몇몇 주주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상무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런 건 공개된 자리에서 다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다. 학생, 그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잠깐 별실로 가서 이야기하지. 박전무도 거들었다. 그래,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 민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왜요? 짧은 질문이었다. 최상무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여기는 주주총회 접수장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니까 따로 확인하자는 거야.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그 말에 박전무의 표정이 굳었다. 학생, 네,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장난 아닙니다. 로비 공기가 다시 묘하게 긴장되었다. 일단 문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상무가 낮게 말했다. 주총 시작까지 시간 없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동식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백발의 노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는 오래된 주주 배지를 달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기억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사 처음 창고 만들 때 그 사람 없었으면 물류망 못 만들었어요. 박 전무가 즉시 말을 끊었다. 지금 그런 옛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람 이름.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안 나오더군. 그 말은 로비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법무팀 과장이 말했다. 문서 확인을 위해 최소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학생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법무팀 과장은 이름을 확인했다. 강민준.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았다. 윤동식. 두 이름 사이의 연결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최상무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학생. 민준이 그를 바라봤다. 병원비나 학비 때문에 온 거라면 따로 이야기해보자. 그 말은 낮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다. 병원 복도,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의사의 말, 수술,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최상무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뭐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뭘 외할아버지 이름.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들렸다. 하지만 로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행사장 안쪽에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세안리테일 정기 주주총회가 곧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시선이 여전히 민준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주주총회는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다. 주주총회장이 있는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호텔 연회장처럼 넓고 밝았다. 앞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테이블 뒤에는 이미 몇몇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대표이사 서도연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강민주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이 공간에서 확실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눈에 띄었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를 밖으로 내쫓지는 않았다. 법무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일단 뒤쪽에 앉아 계십시오. 문서 확인은 진행 중입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맨 뒤쪽 의자에 앉아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앞쪽 단상에는 회사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대표이사 서도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도연은 TV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차분한 말투와 깔끔한 이미지로 유명한 경영자였다. 잠시 후 마이크가 켜졌다. 주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시작됐다. 지난해 실적 보고, 신규 사업 계획, 점포 구조조정 계획, 화면에 숫자와 그래프가 하나씩 나타났다. 민주는 뒤쪽에서 그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전국 매장 정리와 인력 감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몇몇 점포는 적자가 계속되어 폐점될 예정이었다. 계약직 직원 수백 명이 정리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민주는 문득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렸다. 남대문 시장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 물건을 직접 나르며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 회사가 지금은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아무 기록에도 없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봉투 위에 놓였다.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다. 다음은 주주 질의 시간입니다. 몇몇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질문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배당 정책, 매장 운영 계획, 신규 투자 계획. 대표이사 서도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러나 민주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대답은 늘 준비된 것처럼 매끄러웠다. 질의 시간이 절반쯤 지나갔을 때였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회의실 뒤쪽에서 교복 소년이 손을 들자 주변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사회자는 그를 한 번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민주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회자는 그를 지나쳤다. 회의실 앞쪽에서 박 전무가 사회자에게 작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다. 민주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살짝 밀리는 소리가 났다. 회의실 안에 몇몇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질문 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순서가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윤동식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그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렸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서도연 대표도 잠시 말을 멈췄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세안리테일 창립 초기 지분 보유자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그를 바라봤다. 방해 아닙니다. 그리고 갈색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주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주주라고 저 학생이 서도연 대표는 마이크를 잡은 채 민준을 바라봤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법무팀 직원이 앞으로 나와 그것을 받아갔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 초 뒤 법무팀 직원이 대표 쪽으로 서류를 건넸다. 서도연은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분명히 보았다. 대표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외할아버지 이름이 왜 회사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 주주총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대표 서도연의 침착한 얼굴 뒤에 있던 균열이 아주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형식적인 보고와 질문이 오가던 평범한 주주총회였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단상 위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아니라 맨 뒤에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소년에게 향해 있었다. 서도연 대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앞쪽에서 박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진행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서류를 넘겼다. 종이 끝에는 오래된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윤동식. 잠시 후 서도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 서류 어디서 얻은 겁니까? 민준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윤동식 씨가 외할아버지라는 말입니까? 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윤동식,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남대문 시장 창고에서 이 회사를 시작할 때 함께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박 전무가 바로 말을 끊었다. 그건 오래된 개인 이야기입니다. 민주는 그를 바라봤다. 기록에는 없습니까? 박 전무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로비에서 봤던 백발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윤동식 씨 이야기는 나도 조금 압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노인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남대문 시장 창고 맞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때 물건을 직접 나르던 사람이 윤동식이었어요. 노인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트럭도 부족하고 돈도 없던 시절이었죠. 거래처를 하나씩 뚫어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돌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창업주 서진태 사장이 거래처를 맡았다면 물류와 창고를 만든 사람은 윤동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병실에서 조금만 말해주었던 기억과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 회사 때문에 집에도 잘 못 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름이 사라졌죠. 그 말이 떨어지자 박 전무가 크게 말했다. 그만하시죠. 노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왜요? 박 전무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워졌다. 지금은 그런 개인사를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개인사라.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회사 시작 이야기인데 개인사라고 합니까?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서도연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금 낮아져 있었다. 윤동식 씨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다. 민준의 시선이 서도연에게 향했다. 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회사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준이 물었다. 왜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서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종이 위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법무팀 직원이 그것을 받아 대표에게 건넸다. 서도연은 그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완전히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그 종이에는 외할아버지 윤동식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회사가 커지면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생긴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문장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이걸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언젠가 진실이 필요해질 날이 올 거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그날이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의 발언을 불편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임원들보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는 소년의 말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었다. 서도연 대표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를 뒤져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 전무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대표님, 이건 주주총회 진행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조급했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 문서로 회사 기록을 문제 삼는 건 그때 법무팀 과장이 말을 끊었다. 확인되지 않은 문서는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법무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문서에 찍힌 공증 번호가 실제 기록과 일치합니다. 몇몇 주주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 전무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법무팀 과장은 종이를 다시 넘기며 말했다. 회사 설립 초기 지분 계약 관련 문서가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럼 저 학생 말이 사실이라는 건가?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조금씩 커졌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다시 열었다.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냈다. USB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모였다. 박 전무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또 뭡니까? 민준은 잠시 그것을 바라봤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문서 말고 기록도 남겼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긴장되었다. 서도현 대표의 시선이 USB에 멈췄다. 민주는 단상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회사를 떠날 때 누가 그 결정을 만들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박 전무가 바로 말했다. 지금 그걸 공개할 생각입니까?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절대 먼저 고개 숙이지 마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들렸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는 말이네. 다른 몇몇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전무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회사 명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 서도현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USB를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 USB 안에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병실에서 말해준 이야기,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짧은 메모, 필요할 때만 써라. 민주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교복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작게 울렸다. 그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법무팀 직원이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회의실 앞쪽 스크린이 켜졌다. 잠시 후 화면에 오래된 녹음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날짜는 거의 30년 전이었다.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조용해졌다. 파일이 재생되었다. 스크린에서는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오래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기록은 나중에 누군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를 위해 남긴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외할아버지 윤동식의 것이었다. 나는 회사를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잠시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하지만 그건 창업주의 결정이 아니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민주는 단상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회사 안에 몇 사람이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나를 밀어냈다. 스크린 앞에 앉아있던 임원들 중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나는 회사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다. 잠시 침묵.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찾을 날이 올 수도 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녹음 속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다. 그날이 온다면
진실을 숨기지 말아 달라. 파일이 끝났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천천히 단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였다. 서도연 대표가 처음으로 의자에서 몸을 뒤로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느끼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녹음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전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실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방금 무언가를 너무 또렷하게 들어버려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이걸 남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모였다.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그냥 이름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단상 위에서 박 전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오래된 녹음 하나로 회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박 전무의 말에는 아까처럼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때 법무팀 과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녹음 파일의 날짜와 메타데이터는 문서 기록과 일치합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증거라면 나도 하나 있네. 백발의 노인이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하나 꺼냈다. 윤동식 씨가 남대문 창고에서 일하던 시절. 나도 거래처 중 하나였어. 노인은 단상 쪽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회사 물류망은 시작도 못했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지.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주는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서도연 대표를 바라봤다. 서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녹음,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내용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박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대표를 바라봤다. 대표님 서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몇 년 전 회사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터졌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누군가 낮게 말했다. 서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준의 가슴이 잠깐 떼친 것처럼 느껴졌다. 서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윤동식 씨가 회사 초기 공신 중 한 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그건. 서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하지만 그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회사 공식 역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인정과 같았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알고도 숨긴 거네.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박 전무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학생이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저는 회사를 흔들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다시 놓으러 온 겁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깊게 울렸다. 잠시 후 서도연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 정도의 거리밖에 없었다. 서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윤동식 씨는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이 동시에 술렁였다. 민준의 눈이 조금 커졌다. 서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릴 때 집안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사람이 윤동식 씨였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 밖이었다. 서도연은 잠시 눈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서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한 회사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이름이 지워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침묵했으며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찾으러 온 소년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서 말을 잃고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서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도연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해 있었지만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윤동식 씨는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창고 문을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노년 주주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물류망을 만들고 거래처를 찾고 새벽마다 시장을 돌던 사람. 잠시 침묵.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도현은 법무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동식 씨의 창립 공신 기록을 공식 역사에 복원하십시오. 법무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당시 지분 관련 문서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서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우는 과정에 관여했던 내부 기록도 조사하겠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최상무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을 웃음거리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는 조금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몇 장의 종이와 작은 USB 하나가 오늘 이 회의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서도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민준 군. 민준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네. 서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 분명하게 들렸다. 대표이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소년에게 사과하는 장면이었다.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저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에 가까웠다. 잠시 후 회의는 다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주들의 질문은 훨씬 많아졌고 회사 내부 기록과 구조 조정 문제까지 하나씩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갈 때 많은 시선이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와 로비에 섰다. 아침에 들어올 때 보았던 그 넓은 공간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군. 서도연이었다. 그는 잠시 민준 옆에 서서 로비를 바라봤다. 윤동식 씨 사진, 회사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집 서랍장 안에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남대문 시장 창고 앞에서 웃고 있던 남자의 사진.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을 회사 로비에 걸겠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강남의 오후 햇빛이 눈앞에 퍼져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외할아버지,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은 단순한 교복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지워져 있던 이름 하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다시 돌아왔다. 세상은 종종 사람의 겉모습으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옷차림, 나이, 직업, 가진 것의 크기. 그 기준으로 누군가는 쉽게 무시당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존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버텨왔는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민준이라는 소녀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할아버지가 남긴 이름 하나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용기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이 민준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